끝이 없다, 끝이 없어. 너 장가 가면 뒷바라지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쩜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 기르는 게 끝이 안 나니? 이러다 100살 돼서 눈 감는 그날까지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갈 것 같아서 무섭다. 엄마는 자식 고생하는 게 보고 싶어요. 그럼 넌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싶니? 아니,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있는지. 그러면 너는 남들처럼 엄마 아빠 부양하면서 살래? 우리 노후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돈 너희한테 주마. 그렇게 할래? 그러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아들이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거봐라. 너는 그냥 부모 돈은 갚지 않고 써도 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땅 파서 나온 돈이니? 지금 엄마 아빠 70대야. 허리 굽을 때까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늙어서 자식들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 놓고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 돌보라 그러면 치를 떨지 않니? 치매라도 걸리면 돈 없는 부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쩜 너희만 생각하니? 네 말대로 자식이니까 갚을 시간은 충분히 주마. 그런데 그 돈은 꼭 갚았으면 한다. 안 갚으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니 차용증 썼던 거라도 이용해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들에게 소리치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양선 씨입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42세 박용민으로 10여 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38세 박영지로 5년 전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보니 아들, 딸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떡 하니 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남편과 저축해온 돈으로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었죠.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삶의 목표가 자식들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부모의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식들을 키우는 일은 끝이 나질 않았죠. 엄마, 지난번에 적금 만기돼서 받은 돈 있잖아요. 김 씨가 20년간 들었던 적금이 지난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왜? 노후를 위해 김 씨와 남편이 오랫동안 들었던 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했죠. 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엄마가 그 돈으로 조금 보태줄 수 없을까 해서요. 그 돈을 말이야? 김 씨와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몸으로 일을 하기에는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죠. 은퇴 시기에 맞춰서 들어놓았던 적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김 씨와 남편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좀 안 될까요? 다는 아니고요. 한 1억 정도? 뭐? 1억?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너도 알잖냐? 이제 엄마 아빠가 일도 못할 텐데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빌려달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다시 드리죠, 엄마. 김 씨도 멋몰랐을 때라면 군말 없이 내주었을 텐데 아들이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경험상 말은 빌려달라는 것이지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빌려간 돈을 아들이 갚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언제 줄 수 있는데? 그건 금방 드릴게요. 역시나 언제 돌려주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빌릴 때마다 했던 말들이었고, 그때마다 김 씨도 돌려받을 생각은 크게 없이 주다 보니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퍼주고 퍼줘도 내 바가지가 가득 차 있다면 모르겠지만 김 씨도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덜 먹고 덜 쓰고 저금을 하니 남들보다 돈을 잘 모을 뿐이었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오랫동안 일했지만 이래서는 노후에 남는 돈도 없을 듯 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잘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드릴게요. 제가 잘 돼야 우리 가족 모두 잘 되는 거죠. 엄마도 자식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은행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금리가 얼마나 높은데요. 이자 갚다가 망한대요, 다들.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뜻 줄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줘야 할 텐데 그러면 김 씨와 남편의 노후가 굉장히 팍팍해지겠죠. 그럼 1억까지는 못 해줘.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여쭤봐야지. 아들은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덥석 줄 만큼 김 씨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70세인데 더 이상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남은 생을 살아가기엔 그리 큰 돈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김 씨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5천만 원을 아들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서 안 빌려주는 것은 자식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아야 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야. 알죠? 꼭 드릴게요. 잘 되면 더 드린다니까요. 뭘 걱정하세요? 아들은 가벼운 투로 말했습니다.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니 아쉬운 것 같았지만 김 씨가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자르니 아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도 남이라면 쉽게 빌려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특히나 김 씨는 말이죠. 김 씨가 어렸을 적에 김 씨의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이 쫄딱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그래서 김 씨가 인생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남과의 금전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해주고 김 씨는 이상하게도 허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공허하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빈자리 때문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이 조금 허전하다고 느껴졌죠. 엄마, 애엄마랑 어디 좀 다녀오게. 이틀만 애들 좀 봐주세요. 아들의 부탁에 김 씨는 아들네에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어렵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가끔은 애들을 김 씨에게 맡기고 부부끼리 좋은데 놀러도 다니고 말이죠. 김 씨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모으고 아등바등 사느라 바빴죠. 그렇게 살다 벌써 70살이 되어버렸는데 노후 자금까지 자식에게 털어주게 생겼으니 요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이야? 아니, 용민이네 집에 와 있어. 또 거기 갔어? 어디 좀 다녀온다 그래서. 놀러 갔지? 엄마는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할 거야? 이번에 돈도 해줬다면서. 그렇지. 돌려받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퍼줘? 김 씨를 나무라는 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왜 안 주냐고 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째? 힘들다는데. 그게 진짜 힘든 줄 알아? 할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엄마만 등골 빠지는 거지. 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요즘 김 씨를 생각에 빠뜨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김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번에 만났는데 오빠랑 새언니가 그러더라고. 무슨 세금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미리 재산 좀 증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엄마 아빠 돈을 다 받으면 오빠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건 자식 없는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 자기는 자기 자식 키우기도 바쁘다고 내리사랑 모르냐고. 그러니까 엄마도 적당히 퍼주고 좀 쓰면서 살아. 나도 엄마 아빠 도움받은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애 안 낳길 잘한 것 같아. 엄마 아빠처럼 내 삶이 없이 산다면 나는 좀 슬플 것 같아. 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김 씨가 왜 공허함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망설여졌던 것은 아들의 마음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보내는 김 씨와 돌려줄 생각 없이 가져가는 아들. 그리고 그것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끝을 알 수 없었죠. 이렇게 퍼주기만 하다가는 김 씨와 남편은 노후 대비도 안 된 상태로 늙은 맨몸뚱이로 세상에 내던져질 듯 했습니다. 딸의 말처럼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딸에게도 물론 그 짐을 짊어지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고마울 일도 아니지. 엄마 돈 엄마가 쓰라는데 뭐가 고마워.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평생 일만 했는데 엄마 인생도 아깝잖아. 그래, 알았어. 김 씨는 그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고마운 만큼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도 그 돈을 언제 주겠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미리 재산을 물려주느니 마느니 모시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 섭섭했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돈을 빌려가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5천만 원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쩌셨길래요? 빚 있던 거 갚고 네 아버지가 고향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좀 걱정이 돼. 근데 내 친구 정숙이 있잖니? 이번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다더라. 치매도 살짝 온 것 같고. 그래도 우린 다행이지 않아? 치매도 없고 아들, 딸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노후 걱정도 그렇게 크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자식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돈 갚으라고 했던 것 좀 미안하더라고. 김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아들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욱 사색이 되어 있었죠. 괜히 걱정했던 것 같아.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희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 갚으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대답 못할 줄 알고 물어본 말이었지만 눈으로 확인을 하니 입안이 썼습니다. 돈 달라 그럴 때는 세상 둘도 없는 부모 자식간 같지만 반대로 자식의 희생에 대해 말하니 질색을 하는 아들. 그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70대니까. 금방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
생각을 못 해본 문제라서요. 애엄마랑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생각을 안 해봤어? 엄마 노후 자금 가져가면서 너희가 잘 되면 엄마 아빠도 잘 되는 거라고 했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돌려드리려고 했죠. 당연히. 아, 그래? 반년 됐는데 말이 없길래. 드리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은 정말 3일 뒤에 김 씨에게 돈을 붙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3천만 원을 들여다보는 김 씨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하라 그러자 불이 나게 송금을 한 아들을 보며 자신이 말 한 번 잘했구나 싶기도 했고, 한편 이 와중에 5천만 원이 아니라 은근슬쩍 3천만 원만 보낸 아들이 참 치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부모는 모실 생각이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갚아본 적도 없는 돈을 갚게 할 만큼 강력한 말이었던가 썩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잘 마시지도 않는 소주를 사와서 마시는 것을 보며 김 씨도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돈은 보냈지만 아들에게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굳이 아들에게 물어 왜 이것만 보냈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준 돈을 모두 토해내라 하는 것도 치사스러운 것 같았고, 이제 더는 주지 말자 다짐하기만 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그때 그 일은 잊었는지 또다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시골 내려가셨다면서요? 그래, 모레 오셔. 영지가 말하든 네. 오늘 그럼 저희 집에 오실래요? 너희 집에? 왜 너희 어디 가니? 당연히 또 아이들을 맡기려는 목적인 줄 알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냥 같이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고향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한 번도 김 씨를 부르거나 집으로 온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네. 애엄마도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오신 김에 아버지 오실 때까지 주무시고 가시면 되죠. 주말에 저희도 일 없어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그러마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 손주들을 본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덜 돌려줬던 돈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아들네에 가자 정말 며느리가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호강을 다하네. 맛있게 드세요. 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문제 생겼다는 그 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 그 돈? 그 돈은 왜? 갑작스럽게 김 씨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묻는 아들. 기분이 쎄했습니다. 김 씨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또 말이냐? 김 씨가 지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결혼한 뒤로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적이 없던 아들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출 받았던 거 이번에 못 갚으면 저 큰일 나요. 이 집도 넘어가요, 엄마. 뭐?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야?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지금 사정이 그렇네요.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아들에게 이젠 몇 천만 원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만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기니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큰 돈을. 알죠? 큰 돈인 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쓰지 그랬어.
아니, 사업하는데 돈을 아껴 쓰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김 씨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펑펑 돈 쓰고 놀러 다니는 걸 모르질 않는데, 그래 놓고 돈 달라고 할 때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엄마는 이해 못한다는 말로 김 씨의 입을 막아버리는 아들. 하지만 김 씨가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너희가 빌려갔던 돈도 우리한텐 정말 크고 중요한 돈이야. 알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김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애들까지 거론하니 매정하게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더 이상은 밥맛이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알았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작은 방에 이불 깔아놨으니까 거기서 주무시고요. 정말 자고 가는 것이 맞는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얘기는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에 애들이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그렇게 즐겁게 주말 보내고 가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려고 누워서도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도와달라는 자식을 이대로 외면하는 게 부모로서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고 평생을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김 씨였습니다. 그 돈이 꼭 있어야 한다는데 없어서 못 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주지 않는 건 너무 매정한 부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며 잠 못 이루고 있다가 결국 바람을 쐬러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야밤에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아파트 앞 편의점 벤치에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나가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는데 자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나와 있었죠. 아이고, 쟤들도 답답하긴 한가 보다. 야심한 시각에 둘이 나와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김 씨의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저버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잘 살아야 김 씨도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금 다가가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처남은 왜 사고를 쳐서 그래? 미안해. 그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어떡해. 그러게 내가 우리 집으로 대출 받자고 했잖아. 그러다 처남이 안 갚으면? 설마 안 갚겠어? 3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그 돈이 나중에 안 생기면 못 갚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빌려달라 그런 거야? 엄마는 목돈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사정이 낫지. 그리고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 처남이 돈 갚으면 다시 드리면 되지. 내 동생이 돈 못 갚으면? 우리 돈으로 갚아? 그건 아니지. 그건 그때 가서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면 돼. 설마 자식한테 그 돈 받아내려고 쫓아오시겠어? 아들과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대화. 한순간이나마 자식을 짠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했던 자신이 미련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쏘아붙이려고 한 발 내딛었다가 다시 발걸음을 물렀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봤자 당장 자식과 등 돌리면 김 씨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했습니다. 눈을 감고 30분쯤 있자 아들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 김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용민아, 네가 말한 그 돈 빌려주마. 네? 정말요? 그래, 빌려줄게. 네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김 씨는 밤새 생각해왔던 것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덜 갚았던 돈 있잖냐? 2천만 원이랑 그 전에 빌렸던 돈도. 네. 그런데요. 그거 차용증 좀 써줘라.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이요? 그래. 그래야 앞으로도 돈을 빌려줄 것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그 단어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겠죠.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잘 쓸 일이 없는 단어였으니 말이죠. 그래도 차용증은 차용증 쓰면 네가 빌려달라는 돈 얼마든지 빌려주마. 그러자 아들의 머리가 회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아마 김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은 모른 채로 앞으로 받을 돈만 떠올려 보는 것이었겠죠. 알겠어요. 써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과 김 씨는 기억을 더듬어 그동안 아들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들에 대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3천만 원도 차용증을 쓰고 나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정말 잘 쓰고 2달 뒤에 꼭 갚을게요. 그래. 그렇게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괴로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을 쓴 금액들을 합치자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나는 큰 금액만 합치니 말이죠. 그동안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풍족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크게 새는 구멍이 있어서였습니다. 김 씨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김 씨만큼이나 남편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의 삶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2달이 지났을 때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민아, 네, 엄마 웬일이세요? 지난번에 빌려갔던 3천만 원 갚을 때 됐잖냐? 그러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그거. 조금만 밀어주세요. 아직 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김 씨는 역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밀어줄 수는 없어. 네? 아들은 못 들을 말을 들은 것 마냥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밀어줄 수 없으시다고요? 그래. 이번에 그 돈으로 네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이요? 아, 그럼 그 여행 갈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또 울릉도 여행도 갈 거고. 울릉도 갔다 오면 저기 못 가본 부산도 가보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이제 줬으면 한다. 여행 가려고 그 돈을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행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전부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든 안 가든 그 돈은 돌려줘야 되지 않니? 그걸 진짜로 갚으라고요? 아들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그럼 가짜로 갚는 것도 있니? 아니, 빚쟁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세요. 빚쟁이? 네가 그때 돈 빌려가면서 꼭 갚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조금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도요.
그러면 차라리 빌려준 게 아니라 아들한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아들은 배째라였습니다. 평생 아끼고 저축해서 자식에게 투자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이제는 좀 편하게 늙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어. 자꾸 여행 하시는데 여행이 먼저예요? 자식 잘 되는 게 먼저예요? 한두 번 도와줘서 끝날 일 같았으면 김 씨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아들에게 퍼주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너 장가 가면 뒷바라지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쩜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 기르는 게 끝이 안 나니? 이러다 100살 돼서 눈 감는 그날까지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갈 것 같아서 무섭다. 엄마는 그럼 자식 고생하는 게 보고 싶어요. 그럼 넌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싶니?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가 있는지. 그러면 너는 남들처럼 엄마 아빠 부양하면서 살래? 우리 노후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돈 너희한테 주마. 그렇게 할래? 그러자 아들은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거봐라. 너는 그냥 부모 돈은 갚지 않고 써도 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땅 파서 나온 돈이니? 지금 엄마 아빠 70대야. 허리 굽을 때까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늙어서 자식들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니. 그래놓고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 돌보라 그러면 치를 떨지 않니? 치매라도 걸리면? 돈 없는 부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쩜 너희만 생각하니? 네 말대로 자식이니까 갚을 시간은 충분히 주마. 그런데 그 돈은 꼭 갚았으면 한다. 안 갚으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니 차용증이라도 이용해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법적으로라도 받아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순간에도 엄마 탓만 하는 너와는 할 말이 더는 없을 것 같다. 아니, 엄마. 자식이 좀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희가 잘 되면 엄마 아빠를 외면하겠냐고요. 잘 살아보려고 처남 필요한 돈까지 엄마한테 받아가니? 엄마,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부모 자식 간 의만 더 상하겠다. 이만 끊자. 엄마.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뒤 3천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죠. 천천히 갚겠다고 말이죠. 차용증을 쓰기 전에는 나 몰라라 하더니 법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부모라는 이자 없는 은행을 앞으론 이용할 수 없을까봐 무서웠는지 김 씨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서글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 씨는 아들, 딸에게는 무엇이든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가진 걸 모두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늙어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일인양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그 돈을 꼭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들도 조금쯤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의 돈도 소중히 여기고 부모의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식이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그 집 식구들끼리 지내세요. 그 집 식구요? 그러면 언니는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난 송씨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문씨들끼리 지내세요. 어이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신다고 시집 식구들이 똥으로 보이나 보죠? 그깟 제사 준비 좀 했다고 유세를 떠네. 50년 동안 제사 지내봤어요. 모르면 말을 말아요. 고모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직접 고기를 삶던가 나물을 무치던가 지지던가 끓이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서 시키지 말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도 그래. 당신은 장인장모 제사가 언젠 줄이나 알아요? 뭐?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모르죠? 나는 평생 당신 식구들 제사 지내느라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당신은 언제 내 부모님 제사를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큰일 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큰일? 큰일 나봤자 뭐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주면 나는 고맙죠. 평생 제사 지내면서 당신한테 그리고 시아버지나 고모들한테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들은 적 없었어요. 왜 정작 그 집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걸 나 혼자 알아놓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해온 것도 다 물으고 싶은데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70살, 80살, 90살까지 이 짓거리 할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 아, 누가 그렇게 늙어서까지 제사상 차리래? 어지간히 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놈의 며느리? 며느리가 이 집 종이에요? 지긋지긋하다 정말? 며느리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집구석이야. 시누이들과 아들, 며느리가 모두 모인 가운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은 오늘의 주인공은 68세 성순덕 씨입니다. 20살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부터 제사는 홀로 도맡아야 했습니다. 50년이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 명절 외에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준다고 매번 고맙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제사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씨 집안의 며느리가 응당해야 할 도리라고 여겨졌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시절을 살아온 송씨는 자신도 제사상 차리는 일은 며느리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송씨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송씨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40세가 된 문병철이죠. 5년 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볼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씨는 그런 특별한 날이 이제는 없으면 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었고 문씨 집안이 문제였죠. 4월 시할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송씨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남편은 오남매인데 시누이 셋이 방문하기 때문에 음식을 한두 가지 차려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부터 음식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물 5가지, 전 5가지만 해도 2~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안은 온통 기름 냄새로 진동했고 부엌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들어 올리는데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70 가까이 먹어 한 끼 밥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이 됐는데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장만하려니 안 그래도 아픈 몸이 더욱 삐그덕 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디에요? 떡 가지러 간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와요? 좀 늦게 들어갈 거야. 여기서 누구 좀 만나서. 누굴 만나는데요? 저기 뉴스 부동산에 김 사장 있잖아. 막걸리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맞춰놓은 떡을 가지러 점심 먹고 나간 남편은 제사상 차리는 것은 남의 일이고 보아하니 늦게 올 것이 뻔했습니다. 끊어진 전화에 대고 송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재산 줄 모르겠네, 도대체. 아이고, 내 팔자야. 매번 제사 때마다 찾는 팔자. 같이 준비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동서는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다며 10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매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실제로 와서 같이 음식 준비한 것은 동서가 결혼하고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바쁘다는 것이 그 핑계였죠. 하지만 오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큰아들인 송씨의 남편이 남동생과 사이도 좋지 않아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송씨의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물론 몸까지 편한 것은 아니고 말이죠. 어머니, 저 일이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오후 4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늦는다는 며느리에게 송씨는 되려 더 늦게 오라며 말렸습니다. 천천히 와라. 9시에 시작할 거니까 8시 반쯤까지만 오면 되지. 더 일찍 올 거 없어.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혼자 다 준비하세요? 이미 거의 다 했어. 일찍 와도 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와. 그때쯤 되면 고모들도 오실 거니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천천히 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일찍 와서 불편하게 있어.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송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를 퇴근 후에 제사상 차리는 일까지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차피 일찍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음식들은 대부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탕국만 끓이면 됐죠. 6시쯤 되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떡이 든 상자를 들고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병철이네 오면 깨워. 병철이 보고 늦게 오라고 했어요. 뭐? 장손이 제삿날 늦게 오면 돼? 일찍 오라 그래. 야근한대요. 말세다, 말세야. 그러고는 소파에 들어 누워버리는 남편. 그래도 평소에는 과일이나 사탕, 밤 등을 놓는 일은 맡아서 하던 남편이 낮에 한 잔을 걸쳤는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바라냐? 이게 누구네 재산지, 참. 뭐? 아니, 다음부터는 정 같은 건 좀 사서 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제사 음식 하느라 한 세월 가요. 그럴 거면 제사를 왜 지내? 전에도 간소화하자고 해서 음식도 몇 개 뺐잖아. 이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제사상이야. 그냥 밥상 놓고 하자 그러지. 아니면 제사를 좀 합치던가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잘하다가 왜 그래? 왜 그러냐니?
지금 당신 하고 있는 걸 좀 봐요. 이게 당신 부모님 제사지 내 부모 제사예요? 내가 이 집 종이야? 당신 시부모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린 거 안 보여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이 옆편 내가 제삿날에 제사 없애자는 소리가 나와.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러다 골병 나겠어요. 아,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생각해 볼 테니까. 몇 년을 이야기해도 듣는 척만 하지 실제로 제사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음식 몇 가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매번 제사 때마다 남편과 말씨름을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평생 이렇게 살기는 했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송 씨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만 고생해야 하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송 씨의 며느리도 제삿날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자신대부터는 이 부분을 고쳐보고자 작은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이 안 통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남편은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고 송 씨는 혼자서 부지런히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자 남편이 슬슬 일어났습니다. 아, 깨우라니까. 몇 번이나 깨웠는데 도통 일어나야죠. 10분쯤 지나자 아들네가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다들 안 오셨죠? 아직 안 왔지.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천천히 오라고 했는데 뭘. 아들과 며느리 남편이 다 같이 제기에 음식을 옮겨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송 씨도 탕국을 푸고 주변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산적은 어딨어? 산적 안 했어? 아이고, 깜빡했네. 냉장고에 고기 있는데. 산적을 만들 소고기를 사두고 냉장고 안쪽에 놓는 바람에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뭐? 진짜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사는 거야? 깜빡했어요. 치매가 벌써 왔나? 어휴. 송 씨가 남편을 흘겼습니다. 산적 가지고 아들 며느리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남편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절을 할 준비가 되자 시노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할 일 없는 조카들도 몇 와서 집이 순식간에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만호 오빠는 오늘도 안 온대? 그 자식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그놈은 문씨도 아니야. 맨날 오지도 않고 10만 원만 띡 보내놓고 말이야. 싸가지 없는 놈. 막내 여동생이 남동생 이야기를 묻자 불같이 화내는 남편. 송 씨는 뒤돌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와서 도와주고 해야지. 아무튼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아. 모질란 놈. 송 씨는 속으로 당신이나 좀 돕지 그러냐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한 번도 일손을 안 보태는 동서가 얄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서 힘들까봐 오지 않는 도련님의 성격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을 만난 것도 동서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동생을 욕할 일도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남편과 아들만 유일한 남자라 둘만 절을 했습니다. 준비한 시간은 하루 종일인데 제사의식은 순식간에 끝났죠. 이제 다 같이 먹을 식사를 차리기 위해서 가장 큰 밥상을 거실로 꺼내왔습니다. 그것도 작아서 작은 상도 추가로 놓았죠. 제사상에서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고 삶은 돼지고기도 썰고 김치도 자르고
다 같이 먹을 식사 준비로 또다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착석해서 수저를 들고 먹고 있는데 송 씨와 송 씨의 며느리만이 왔다 갔다 하며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서 앉아서 먹어. 배고플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앉으실 때 같이 앉을게요.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은 제사나 시집일이라면 질색을 한다는데 며느리는 안 좋은 기색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물론 그 속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 앉으려는데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새우젓은 없나? 수육 먹는데 새우젓도 없으면 좀 그런데. 아, 새우젓도 없이 어떻게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미리미리 좀 내와야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송 씨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내리고는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조카들도 엉거주춤 일어나려고 하자 또 막내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예, 이런 건 이 집 며느리가 하는 거야. 송 씨도 그렇고 송 씨의 며느리도 순간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자신도 다른 집의 며느리이기도 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러니 이런 악습이 사라지질 않죠.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느라 송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밥상에 앉았는데 고기도 전도 먹을 생각이 별로 들질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음식을 했더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후에 시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도 못 먹고 가서 아쉽네. 운전해서 가야 하잖아요. 자고 갈까? 막내 시누이의 말에 송 씨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자고 가요. 한 잔 먹고. 에이, 농담이죠? 가볼게요. 농담이라는 말에 한시름 놓고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벌써 몸살이 날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그 수발을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고 아들 부부만 남았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과 남편은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술 안 마셨지? 네, 그럼 얼른 병철이 데리고 가봐. 이거 치우고 가야죠. 아이, 그냥 가. 슬슬 치우면 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치워요? 너는 이거 다 치우고 가려면 집에 언제 갈래? 부지런히 돌아가야겠다. 송 씨와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며느리에게 송 씨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다 해놓으셔서 저는 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너는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나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들 합쳐서 한 번만 하도록 할 거고, 나 죽으면 너희는 제사 지내지 말어. 이건 송 씨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숙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과 마찰이 생겼던 것이죠. 병철아, 얼른 일어나. 송 씨가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자고 내일 가라 그래.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뭘 또 자고 가요? 지금도 시간이 늦었어요. 새벽에 출발하면 되지. 지금 가면 되는데 뭐하러 내일 가요? 당신도 그만 먹고 일어나요. 이거 지금 다 치워야지. 어느 세월에 치우고 자요? 가만히 있어봐. 병철이랑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 글쎄 할 말은 전화로 하고요. 지금 며느리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 치우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계속 이러면 나 지금 들어가서 자버려요. 저 옆에 내가 진짜.
남편은 궁시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재촉하자 집에 갈 준비를 했죠. 며느리가 갑갑한 부엌과 거실 상황의 송씨를 걱정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다니까. 얼른 가봐.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며느리까지 잡아놨다가는 새벽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좀 치워요. 피곤해하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그른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나마도 시키지 않으면 나서서 같이 할 위인이 아니었죠. 전부 치우고 제기들까지 물기를 닦아서 다시 정리해두니 깊은 새벽이 돼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자리에 누우니 온몸이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골아떨어져서 코를 골고 있었죠. 낮부터 술을 마시니 다른 의미로 고단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있는 행사가 아니라 명절까지 합치면 1년에 5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멋모르고 했고 힘들어도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잊혀졌지만 이제 곧 70인데 이 나이까지 중노동을 하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듯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모든 일을 마치고 눕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든 생각은 아무래도 억울함이 컸죠. 남편의 부모, 조부모 제사인데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그런 것을 거부한다지만 송씨도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자신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며느리였습니다. 송씨는 그날 이후로 몸살로 앓아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한 달 뒤에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며칠 앞둔 날에 송씨는 급성 췌장염으로 몸져 눕게 됐습니다. 배 통증이 심해 제대로 누워있기도 힘들었죠. 배와 등의 통증이 지속되어 약국에서 받아온 약만 먹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병원에 다녀온 송씨였습니다. 멀쩡한 상태로도 힘든 제사를 아픈 상태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사는 건너뛰어요. 이참에 제사 다 합쳐서 하고. 그럼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말란 소리야. 송씨의 시어머니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 말했잖아요. 제사 좀 합치자고. 당신 말이야. 시어머니 제사를 건너뛰면 당신 나중에 죽으면 우리 며느리가 당신 제사나 챙겨주겠어? 무슨 일 있다고 건너뛰고 무슨 일 있다고 안 하고. 이번에 아파서 정 못하겠으면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잖아. 송씨가 못 차리니 며느리한테 시키라는 남편. 송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며느리 보고 시할머니 제사까지 지내라는 말이에요? 아, 왜 못해? 당신도 하잖아. 그건 나니까 지금까지 참고 한 거고.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송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거야. 한 번으로 줄이자니까. 아예 없애는 게 그러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남의 편이 맞는 듯 했습니다. 아주 송씨를 나쁜 며느리 만들려고 작정을 했죠. 예상처럼 시누이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자신들도 시집 제사들을 직접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송씨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파서는 송씨가 직접 하기도 힘들었고
이러다가는 정말 며느리한테까지 이 일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사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모르니까 정제사 지내고 싶으면 당신이랑 고모들이랑 다 같이 준비해서 해봐요. 뭐? 당신은? 내가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뭐래요? 음식 뭐 해야 하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당신은 안 빼먹고 잘 알 수 있죠? 그러고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혀를 찾다 헛웃음을 지었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수 접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이번에 제사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합치는 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도대체 몇 년 동안 하는 건데요. 아, 알았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머니 제사 때 다 같이 하는 걸로 해. 그제야 송 씨는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기도 했죠.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무시하더니 자기들 보고 직접 하라니까 이제서야 합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속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사 때 이렇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 처음이라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약을 먹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기름 냄새 안 나는 제삿날이 어딨어? 전 몇 가지라도 놓고 가족끼리 식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전을 또 왜 붙여요? 아니, 절은 안 해도 말이야. 제사는 제사니까. 저녁에 애들 오기로 했어. 애들? 무슨 애들이요? 여동생들과 아들, 며느리를 전부 불렀다는 남편. 뭐요? 이번 제사는 건너뛰기로 했잖아요. 아니, 누가 제사상 차리자 그랬어? 같이 밥이라도 먹자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방금 전엔 전부치라면서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밥은요? 밥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우리 먹는 저녁밥상에다가 숟가락만 더 올리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참 답답한 소리만 해대는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이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랑 고기만 좀 삶어.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안 지내는 거예요. 다 오지 말라 그래요. 아, 다들 이미 출발했을 거야. 이 양반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제사에 목숨을 거냐고요? 나야말로 이해가 안 가네. 제사 지내기 싫다 그래서 그러자고 양보했잖아. 그런데 가족들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것도 싫다 그래.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밥을 차리든 말든 알아서 해요. 송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말귀가 안 통하니 더 이상 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정말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진통제 먹고 좀 괜찮았는데 다시 배가 아파지는 듯 했습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누워있으니 막내 신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언니는 왜 나와보지도 않어? 그렇게 아프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 어서 앉아. 밥은? 아, 밥. 밥은 뭐 배달이라도 시켜 먹자고. 뭐 배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우리 엄마 제사인데? 막내 신우의 목소리가 뾰족해졌습니다. 아, 아픈데 뭘 어떻게 해? 푸짐하게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전이라도 부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시누이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러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참, 시어머니 제사도 안 챙기는 며느리가 다 있어? 우리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밥그릇 날아다녔다.
그러면 병철 이색 씨라도 해야지. 갑자기 송 씨의 며느리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요. 뭐 할까요? 그래, 뭐라도 밥 좀 차려봐.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배달을 기다려? 그래. 네가 좀 차려봐라. 네 시엠이 밥도 안 하고 몸져 누워있다. 말려야 할 남편이 옆에서 거들고 있는 꼴이 기가 찼습니다. 이런 문씨 집안 식구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사상 차리고 밥 차리고 수발만 들며 살았는지,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는지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밥하지 마로. 언니, 멀쩡하네? 근데 진짜 전도 안 부쳤어요? 그놈의 전. 이번에는 제사 안 지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전 타령을 하고 싶어요? 뭐요? 전타령?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에요? 돌아가신 엄마가 들었으면 대성통곡을 하겠네. 며느리도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보고 있었고 시누이 식구들도 대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그 집 식구들끼리 지내세요. 그 집 식구요? 그러면 언니는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난 송신데요. 제사는 문씨들끼리 지내세요. 어이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신다고 시집 식구들이 똥으로 보이나 보죠? 그깟 제사 좀 준비했다고 유세를 떠네. 50년 동안 제사 지내봤어요? 모르면 말을 말아요. 고모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직접 고기를 삶던가 나물을 무치던가 지지던가 끓이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송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말하자 송 씨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래. 당신은 장인장모 제사가 언젠 줄이나 알아요? 뭐? 모르지? 나는 평생 당신 식구들 제사 지내느라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당신은 언제 내 부모님 제사를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래요. 장남이니까 제사 지내려면 여기서 지내요. 장소 제공만 해줄 테니까. 근데 나는 제사 때마다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 말이 되니까 말을 했죠. 그리고 내 며느리 불러서 시킬 생각도 말고요. 우리 며느리는 김씨니까. 그러자 남편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큰일 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송 씨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큰일? 큰일 나봤자 뭐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주면 나는 고맙죠 뭐. 평생 제사 지내면서 당신한테 그리고 시아버지나 고모들한테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들은 적 없었어요. 왜 정작 그 집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걸 나 혼자 알아놓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해온 것도 다 물으고 싶은데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70살, 80살, 90살까지 이 짓거리 할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요. 아 누가 그렇게 늙어서까지 제사상 차리래? 어지간히 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놈의 며느리? 며느리가 이 집 종이에요? 지긋지긋하다 정말? 며느리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집구석이야? 시누이들은 귀신을 본 듯 송 씨를 쳐다보고 있고 아들이며 며느리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 씨 자신도 평생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병철아, 너희는 어서 집에 가봐라. 아들과 며느리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고모들은 가든지
남아서 제사상을 차리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오늘 나갔다가 내일 들어올 거예요. 제삿날마다 이렇게는 못하고 1년에 한 번만 장소 제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러고는 성씨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남편도 화를 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실 곳도 없잖아요. 저희 집으로 가요. 성씨는 가슴이 뚫린 듯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뒤엎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과 그 동생들이 미웠습니다. 부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끝나기를 빌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단단히 일러둘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전원을 꺼버리자 잠잠해졌고 성씨의 마음도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너나 형이나? 이것들이 받을 것 다 받았다고 엄마를 짐작 취급하더니 아주 발끝까지 벗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자식들 맞아. 부모가 돈 있을 때는 잘하던 애들이 막상 빈털터리 늙은이는 서로 미룰 뿐이었습니다. 남일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너희 힘들어하는 거 안쓰러워서 가진 거 다 탈탈 털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엄마를 이런 취급하는데 몇 년 더 지나면 아주 길거리에다 내다 버릴 것 같아. 치매라도 걸리면 요양원에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지. 이러다간 어디서 객사라도 하겠어. 너는 다시 월세를 구하든 어쨌든 해서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큰형한테 준 돈도 다시 돌려받을 거야. 원래대로 되돌려야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다시 나가요? 저희도 여기 오려고 보증금도 손해보고 집 빼고 나온 건데. 손해? 손해라는 말을 네가 하면 안 되지. 너 분명 엄마한테 월세 주겠다고 해놓고 몇 번이나 줬어. 손해는 내가 본 걸 손해라고 하는 거야. 금전적 손해, 그리고 감정적 손해, 그거 배상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다 원상태로 되돌려놔. 그리고 나서 나도 노후에 돈이나 쓰면서 죽을란다. 이래서 자식이 다 필요 없다고 했나 보다. 내가 그 말을 안 믿은 게 바보였지. 자식에게 매정한 말을 내뱉은 어머니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71세 안필순 씨입니다. 누군가는 안 씨가 너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씨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 씨야말로 자식일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을 만큼 자식 사랑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극은 안 씨가 경제 활동을 멈추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 씨도 처음엔 그것이 비극인 줄 몰랐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을 생각했었죠. 하지만 자신이 전부 틀렸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씨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10원 한 장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무모한 일이라고 했겠지만 젊을 적엔 사랑과 패기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할 리가 없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고 나서야 40대가 돼서 겨우 식당을 차려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이사를 다녀야 했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식당은 단골도 많이 생겨서 몇 년이 지나자 엄지식당이라고 하면 모르는 동네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살림이 폈죠.
이제 꽃길을 걸을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10년쯤 후에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안 씨는 자신의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식에겐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식당 일도 남들보다 2배로 해야 했죠. 안 씨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45세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43세인데 일찍 결혼을 해서 애 둘이 벌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죠. 두 아들이 결혼할 때는 똑같이 지원을 해줬는데 큰아들은 그 돈을 보태서 전셋집을 얻었고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최근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으니 더 이상 식당 일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놓고 노후 삶을 즐길 계획이었죠. 둘째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이 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사 안 하실 거면 그거 애엄마랑 제가 물려받아서 하는 건 어때요? 하지만 안 씨는 아들의 생각에 바로 찬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71세면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수입이 없으면 모아둔 돈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 테니 말이죠. 세를 주면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노후 걱정이 없는데 아들에게는 권리금이나 월세를 받기도 좀 매정한 것 같기도 했죠. 그럼 제가 월세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려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도록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월세를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안 씨가 망설이는 것을 느낀 것 같았죠. 남들에게 받는 것처럼 전부 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받는다면 안 씨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게 사는 작은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럼 저희도 2층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안 씨가 살고 있는 가정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살겠다는 둘째 아들. 애들 학교는? 안 씨와 둘째 아들의 집이 먼 것은 아니었지만 고등학생인 손녀들이 조금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곧 졸업하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이제 걱정할 건 없죠? 둘째 아들의 말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다소 불안함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래, 돈벌이는 될 테니까 남 주는 이 아들이 하는 게 낫지. 며칠간 고민해본 안 씨는 결국 둘째 아들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몇 푼 더 받자고 아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둘째 아들은 살던 월세집을 비우고 안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간 둘째 아들에게 일을 알려주고 아들과 며느리가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자 안 씨는 식당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능숙한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네와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불편한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하루 종일 식당에 있었고 손주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으니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1층이 식당이다 보니 식사도 모두 1층에서 해결하니 안 씨가 특별히 할 일도 없었죠. 안 씨는 평생 일만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가끔씩 내려가서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일 안 하신다면서요. 그래. 준석이 와 있잖아. 아, 이제 완전히 준석이가 맡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도 없고.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 듣고 좀 서운했어요. 둘째 아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게 서운했다는 아들. 서운해. 너는 식당 할 생각은 없을 거 아니냐? 큰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었기 때문에 식당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맞벌이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어머니가 준석이한테 식당 줬다는 말 듣고 힘이 빠지잖아요. 식당을 주다니? 준 게 아니라 준석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리고 월세도 받기로 했어. 그럼 집은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도 결국 준석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씨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식당은 아들에게 세를 준다고 생각했고, 집은 일하기에도 편하고 월세 사는 아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아들이 안씨네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보기엔 집도 주고 식당도 준 것 같았나 봅니다. 영서가 그건 오해야. 그럼 뭐 집은 월세 받으세요? 식당 보증금은 받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애엄마도 조금 섭섭한 눈치고요. 둘째 안쓰러운 것만 생각했지. 첫째는 잘 살거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은 안씨가 자신의 무심함을 탓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애들도 도움이 있어서 돌보면서 맞벌이 하고 있고 이번에 전세금도 또 올려줘야 하게 생겼고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고, 그랬냐? 준석이만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너희 그렇게 힘들어? 안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쌍둥이 키우면서 집 살 돈도 모아야 하고 쉽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집 사는데 도움을 좀 달라는 큰아들.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일도 안 하고 계신다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떨까 해요. 오셔서 쉬엄쉬엄 애들 봐주시면 심심하지도 않고 저희도 편하고. 너희 집에 살면서 애들 봐달라는 말이야? 네. 어머니도 준석이네 집은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고등학생이고 곧 수능도 보고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해보니 안씨는 불편하지 않아도 손주들은 불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이 3개라 고등학생인 2 자매가 같은 방을 쓰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큰아들 집 사는데 보태려면 목돈도 들어야 하고 당장에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1시간 거리 떨어진 아들네로 들어가기도 해야 하니 말이죠.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근데 어머니, 자식들 차별한다는 말 안 나오게 하시려면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 사는데 돈 보태주시고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안씨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리진 않았으니 말이죠. 둘째에게 식당과 집을 완전히 준 것은 아니지만 살 집도 내어주고 먹고 살 길도 만들어줬으니 월세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아들 입장에서는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도 상의를 해보았죠. 형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요즘 애들 키우고 하느라 고생 좀 하는 것 같던데. 형이 같이 살자고 했으면 괜찮지 않아요? 둘째는 안씨가 큰형네로 가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살 돈을 보태는 것도요. 그러니 안씨는 정말 자신의 생각이 짧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죠. 결국 큰아들은 살던 아파트의 옆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안씨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서 갔습니다. 그래서 안씨는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 애들 봐주러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 마시고 여기서 쭉 사시면 되죠. 안 씨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든든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둘째 아들도 식당을 운영하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을 거고, 큰아들도 집도 있고 직장도 좋으니 먹고 살 걱정 없고, 안 씨는 큰아들네서 살면서 손주들이나 보면서 살면 되니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말이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보는 일은 힘들었어도 그 맑은 얼굴들을 보면 힘든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아니고 애기 둘을 나이 70 넘은 할머니가 돌보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주셔서 제가 한시름 놨어요. 며느리는 기뻐했습니다. 일해주던 사람에게 주는 월급도 아낄 수 있고 집도 샀으니 온통 좋은 일밖에 없었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만 그랬죠. 안 씨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식당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무릎이나 손목 같은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도 받고 가끔은 주사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네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는 그럴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들 내외가 직장에 가니 그럴 시간이 없었고, 토요일 오전에라도 가고 싶지만 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금요일에 회식이나 모임 때문에 다음날 점심이나 돼서 일어나는 때도 있고, 주말엔 약속이 있다 뭐다 하는 핑계로 안 씨가 외출할 시간은 나지가 않았죠. 병원에 한 번 가려면 몇 주 전부터 신신당부를 해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집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신경 쓴다는 생각으로 하나둘 집안일을 해줬던 것이 이제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서 청소도 해야 했고 밥도 해야 했습니다. 말이 편히 쉬면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지 슈퍼맨이 와도 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그냥 자신의 집에서 살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슬쩍 들었죠. 하지만 도와주러 와서 꽁무니를 빼버리면 큰아들은 다시 애들을 봐줄 사람도 구해야 하고 여간 일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잘 살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죠. 일은 힘들어도 그래도 돈 걱정 없어서 좋죠. 그리고 애들도 자기 방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고요. 은근슬쩍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상의해 보려고 했더니 자신이 다시 가게 되면 아이들은 도로 같이 방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래서 하려던 말이 입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지난달 월세는 안 줘? 몇 달은 꼬박꼬박 월세를 주더니 요즘은 종종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안 씨의 생활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드릴게요. 아들한테 너무 팍팍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그거밖에 안 받는데 뭐가 팍팍해? 결국 안 씨는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접어야 했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아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고 며느리도 야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8시에 아이들을 재우고 며느리 오기 전에 청소하고 밥을 차려놓으려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소파에 누워있다는 게 골아 떨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땐 이미 시간이 9시 반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쌓인 설거지라 양이 많았는데 그걸 야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어. 고무장갑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이미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밥은? 얼른 차려줄게. 아니요. 입맛 없어요. 씻고 잘게요. 물기를 턴 고무장갑을 싱크대에 걸쳐놓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좋지 않았죠. 아들은 늦게 들어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안 씨도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아까 1시간 넘게 잠을 자서 그런지 쉽게 잠이 오질 않았는데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회사 갔다 온 아들 인사라도 하고 잘까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안 씨가 잠든 줄 알고 나눈 대화인 듯 했습니다. 내가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해야 해? 밥도 안 해놓으셔서 굶었어, 오늘.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더라. 아, 그랬어? 어머니가 힘드셨나 보지. 노인이 애들 보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고단하겠지. 그런 일 하시라고 합가한 건데. 그걸 안 해주시면 나는 그럼 집안일에 바깥일에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해? 아니, 우리가 어머니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야 당신도 스트레스 안 받지. 어머니 와서 당신도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 차라리 월급을 주고 사람 쓸 때가 마음이 더 편하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우리가 전세 탈출한 것도 어머니 덕은 맞잖아. 어머니 덕? 도련님한테는 식당 주시고 집 주시고 우리한테도 그 정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아? 아, 준석이한테는 월세도 받는데. 근데 우리는 애들 공짜로 봐주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너무 열불내지 말고. 당신은 꼭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든다? 나도 힘들어. 집안일도 그래.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 이건 어디에 둬야 한다. 이건 어떻게 빨아야 한다. 이건 어떻게 요리해야 한다. 뭘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내가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겠어. 그리고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병원 가신다고 애들 맡기고 나가시고. 매주 그런 것도 아니잖아. 또 자꾸 그렇게 병원 가시니까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어머니 당뇨도 있으시고 편찮으신 데도 많은데 나중에 나한테 병수발 들라고 할 거야? 나도 요즘 일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안 들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좋은 며느리 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 친구들도 다 놀라. 남들도 나보고 불편하겠다고 걱정하는데 당신만 나보고 참으래. 아이고, 알았어. 당신 힘든 거 알아. 불편한 것도 알고.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처음부터 다 얘기하고 당신도 오케이 해서 어머니 모신 거잖아. 집안일 같은 거는 내가 기회 봐서 어머니한테 살짝 말씀드릴게. 둘의 대화를 듣고는 안 씨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아들 집에 살며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안 씨가 가고 싶을 때마다 갈 수도 없었고 자신이야말로 주말도 따로 없이 애들을 봐야 했으니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자신이 언제까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하우를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질색하는 줄 남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그 부분은 안 씨도 후회했습니다. 내 집 살림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며느리 살림이었는데 이것저것 참견하고 잔소리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고 무작정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안 씨도 시어머니가 와서 똑같이 한다면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살아본 안 씨가 이해하고 아들 내외에게 맞추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씨의 아들이 그 사이에서 더 불편할 텐데 안 씨는 그런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날부터는 며느리나 아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거죠? 내일 애들 엄마가 애들 본다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요즘 무릎이 괜찮아서 안 가도 될 것 같아. 너희들 볼일 봐. 엊그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쉽게 병원에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이것저것 설명하는 일도 관두었습니다. 그저 시간 맞춰 아들 며느리 밥 차려주고 둘이 출근한 뒤에는 청소하고 애기 보고 그리고 밤엔 잠에 들었죠. 그런데 문득 안 씨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여기에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애들 봐준다는 명목으로 와 있는 것인데 이건 자신이 꼭 아들네 신세를 지고 있는 식모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안 씨가 바랬던 모두가 행복했던 미래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안 씨의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어느 날 아들이 안 씨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어떠세요? 안 불편하세요? 안 씨는 얼른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안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었고 불편하다고 하면 아들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불편하시겠죠. 당연히. 뭐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렇죠. 어머니도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제 눈치도 보이고 하시겠죠.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안 씨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실 며느리만 불편할 리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다가 자식 눈치 보고 살려니 안 씨도 힘들었습니다. 눈치는 무슨 우리 며느리가 힘들겠지. 졸지에 시애미 데리고 살게 됐으니까.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저희가 어머니 집을 얻어드리면 어떨까 해요. 집? 그게 무슨 말이야? 근처에 집을 얻어드리면 어머니도 출퇴근하시면서 애들 봐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일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서 살라는 거야? 조금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씨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지난번에 며느리와의 대화를 상기해 보면 이러는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진 말고요. 그러면 차라리 전처럼 사람을 쓰는 게 어떠냐?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니. 안 그래도 이대로 지내는 게 서로의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요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사람 쓰면 한 달에 얼마가 드는데요? 나 집 얻어줄 돈으로 주면 되잖냐? 뭐하러 그렇게 번거롭게 해?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 원룸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적게 들죠. 안 씨는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 원룸에 살면서 왔다 갔다 애만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할 때는 집을 살 돈을 보태면 쭉 모시고 산다 어쩐다 하더니 그리고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수만 번 크게 쉬어본 적이 없는 안 씨였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아들과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분명히 며느리의 의견도 강력하게 들어갔겠죠. 그래도 그때는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것 같더니 드디어 엄마를 쫓아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로서는 내 집 놔두고 원룸에 살면서 식모살이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만큼도 고마운 줄 모르고 부모를 공짜로 부려먹어도 되는 일꾼쯤으로 여기는 자식을 위해서는 말이죠. 나는 됐어. 너희 불편하면 나는 집에 가마. 아니요.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싫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니? 이 나이에 내가 원룸 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게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내 집이 더 편해. 어머니 집에는 준석이네 있잖아요. 거기라고 여기보다 편하겠어요? 그래도 거긴 내 집 아니냐? 왜 그러시는데요?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희라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안 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들네가 얼마나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지는 이미 충분히 들은 상태였죠. 그래. 너희들 불편하겠지. 그런데 나라고 편한 줄 알아? 암만 사람을 부려먹어도 쉬는 날은 주는데 주말이라고 애들은 너희가 볼 테니깐 좀 쉬라고.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니? 내가 내 손주 예뻐서 봐주는 거긴 하다마는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나이 먹으면 병원은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나는 너희 불편할까봐 한마디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참, 내가 뭘 위해서 이 집에서 이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모시자고 했을 때도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고요. 지금까지도 어머니한테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서운해요. 안 씨에게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아들에게는 충분히 불편한 티를 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안 씨가 들은 줄은 몰랐던 며느리는 안 씨에게 너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릎 아프시다고 병원 가실 때도 제가 모셔다 드리고요. 지난번에 설거지도 제가 했고요.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꼭 안 씨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도와준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병원 갈 때 데려다 준 것이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자신이 그 정도도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로 아들 내외에게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너희가 그렇게 내가 있는 게 싫었으면 차라리 전부 원래대로 되돌리자. 그렇게 가버리시면 저희는요? 갑자기 또 사람을 구해요? 그래. 내 원룸 구할 정성으로 사람 구하면 되잖냐? 그 돈도 아까워? 너희 애들 키워줄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그 정도도 못 쓸 거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너희가 둘이 잘 키워보던지 해라. 정말 매정하시네요. 누가 하고픈 말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둘의 대화를 들었을 때도 그저 자신이 조심하자 생각했던 안 씨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따져봤자 부모 사이가 틀어지기밖에 더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꾹 삼켜버리고 지나갔죠. 하지만 오늘 일까지 그러자 할 만큼 배려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하자. 더 대화해봤자 서로 맘밖에 더 상하겠니? 전부 없던 일로 해. 그러면 저희 집 살 때 보탠 돈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너는 이 와중에 그게 걱정되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애들 봐주기로 하시고 이렇게 가버리시는데 나중에 돈까지 돌려달라고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안 씨는 정신이 다 혼미했습니다. 안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돈 문제로 또 싸우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다시 오신다고요? 작은 아들에게 말하자 굉장히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근데 안 불편하시겠어요? 뭐가? 이제 곧 수능인데. 참. 그럼 수능 끝나고는 가도 된다는 거야? 내년엔 둘째 수능이고요. 말하는 투를 보아하니 작은 아들도 안 씨가 돌아오길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 내년 수능 끝나고는? 그때는 무슨 핑계를 댈래? 그러자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 왜 잘 지내시지 그러세요? 형도 진심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저희 장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달 월세도 못 드린 거고요. 근데 엄마 다시 오시면 저희가 모셔야 되는 거죠. 그건 애엄마랑 상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안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자꾸 안 씨를 모신다고 하는데 이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늙은 부모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돈은 다 긁어가고 놓고는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치사스럽고 못돼 처먹은 자식들이었죠. 그리고 장사 잘 되던 식당이 왜 갑자기 안 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어쨌든 나와야 한다고 그러시니까 식당은 장사도 안 되고. 그럼 차라리 여기 다 팔아서 저희 정착자금 좀 지원해 주시면 어때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살면 되잖아요. 엄마도 목돈이 생기고. 너나 형이나? 이것들이 받을 것 다 받았다고 엄마를 짐작 취급하더니 아주 발끝까지 벗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자식들 맞아? 부모가 돈 있을 때는 잘하던 애들이 막상 빈털터리 늙은이는 서로 미룰 뿐이었습니다. 남일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너희 힘들어하는 거 안쓰러워서 가진 거 다 탈탈 털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엄마를 이런 취급하는데 몇 년 더 지나면 아주 길거리에다 내다 버릴 것 같아. 치매라도 걸리면 요양원에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지. 이러다 어디서 객사라도 하겠다. 너는 다시 월세를 구하든 어쨌든 해서 그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큰형한테 준 돈도 다시 돌려받을 거야. 원래대로 되돌려야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다시 나가요? 저희도 여기 오려고 보증금도 손해보고 집 빼고 나온 건데. 손해? 손해라는 말을 네가 하면 안 되지. 너 분명 월세 주겠다고 해놓고 몇 번이나 줬어? 손해는 내가 본 걸 손해라고 하는 거야. 금전적 손해, 그리고 감정적 손해. 그거 배상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다 원상태로 되돌려놔. 그리고 나서 나도 노후에 돈이나 쓰면서 죽을란다. 이래서 자식이 다 필요 없다고 했나 보다. 내가 그 말을 안 믿은 게 바보였지. 안 씨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는지 큰아들과 며느리까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돈도 받아가시겠다고요? 거봐요. 제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드려요? 왜 못 줘? 이 집 담보 잡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너희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가족 간에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자. 어머니, 안 씨는 큰아들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죠.
큰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고 작은아들에게서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들들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죠.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약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안 씨는 예전의 삶을 되돌려봤고 자식들이랑은 이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몰랐던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라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년에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가진 재산을 꼭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큰아들에게서는 보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계획이고 작은아들도 사업을 하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든 선택하라고 해야겠죠. 물론 집은 안 씨에게 돌려줘야 하고 말이죠. 안 씨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아야 했으니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습니다.